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이 이제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과 이제 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 통화 정책의 그 전달 경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통화 정책, 그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갖다가 뭐 공급을 갖다가 뭐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화폐의 공급을 갖다가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많이 싸졌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율도 싸니, 투자를 한번 해볼까? 투자가 증가할 겁니다.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결국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9-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통화정책의 그 전달 경로라고 해가지고요. 205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Y축이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이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네, 통화량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화폐의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네, 화폐의 수요 곡선 M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화폐의 공급은 수직의 형태죠. 예. 그래서 화폐의 공급 곡선을 M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폐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MS라는 화폐 공급 곡선이 MS1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 공급 곡선을 이동하겠죠. 그럼 이동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다 균형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균형 이자율이었는데 이제는 균형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화폐 시장에서 나타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화폐 시장이 아니라 상품 시장에서는 어떠냐? 상품 시장에서는요, 여기가 이제 국민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투자가 증가하겠죠? 투자가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화폐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예.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따라서 소득은 Y0에서 Y1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경이, 통화의 어떤 변경이 결국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6페이지 보시면요. 그림 9-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9-2를 보게 되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5번째 줄에 보니까 화폐 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와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 함정과 통화 정책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통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려면요. 일단 먼저 가장 첫 번째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만약에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이자를 좀 낮추려고요. 그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잘 안 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 그 이자율이 떨어져도 칩시다. 예,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예,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리가 싸니까 투자 좀 해볼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투자를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아요. 예, 증가를 그러니까 되면 좋은데 뭐 증가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좋아요. 뭐 투자가 뭐 증가했다고 칩시다. 예.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 증가로 인해서 승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이게 승수 효과도 앞에서 배웠죠. 승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통화량을 늘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이 과정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커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진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통화량이라고 보고요. 통화량 M. 여기 이제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근데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화 공급이 지금 요 정도 상태인데,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현재 R0라고 합시다. 근데 통화 공급을 늘렸어요? 예, 그러면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화폐 수요 곡선이 굉장히 완만할 때입니다. 완만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R0인 상태인데 화폐 공급을 늘렸어요. 이렇게. 자, 이게 화폐 공급 이렇게나 많이 늘렸지만 이자율은 거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07페이지 보시면 207페이지 그림 9-3이 바로 이제 방금 제가 그린 그 유동성 함정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갖다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화폐 공급량이 아무리 크게 변화하더라도 이자율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니까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 그림 9-4를 한번 볼게요. 그림 9-4를 보니까 이거 어디서 아까 많이 보던 그 그래프 같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도 잠깐 그렸던 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요 곡선이 있고요. 예, AD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AS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폐 공급을 늘려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가 증가하겠죠. 자,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AD 곡선이 증가합니다.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D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AD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어쨌든 간에 예,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예.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긴 했지만, 문제는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가 P0에서 P1으로.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은 물가는 원자재 비용, 임금 비용 등이니까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비용 상승.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AS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AS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여기 있던 균형이 다시 이쪽으로 옮겨지게 돼서 결국은 화폐 공급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물가만 올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바로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의 장기 중립성. 예. 그래서 210페이지 한 뭐 12번째 줄 정도 보시면요.
장기에서 화폐 공급량의 증가는 경기를 팽창시키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밑에 줄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고 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3, 212페이지에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 자,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림 9-6에 그 정부 지출 증가의 단기 효과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 그래프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이런 걸 뜻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통화량, 예, 통화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MS. 자, 그러면 이 통화 수요 곡선과 통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예, 화폐의 가격인 이자율이 형성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이 통화량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통화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통화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갖다가 뜻하는 거냐? 이 그래프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그려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총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D 곡선하고 AS 곡선인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상품 시장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대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지출을 증가하니까 경기가 좋아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이거 물가잖아요.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오르면 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이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물가가 올랐네? 원래 100원 하던 것이 150원 됐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물건이지만 100원이 150원 되면 50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즉,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납니다.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죠. 화폐 좀 주세요. 화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것의 가치는 증가하듯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돈 가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화폐의 수요량 MD0에서 이렇게 MD1으로 수요량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고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이자율도 R0에서 R1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증가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있고 총 공급 곡선이 있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균형 이제 여기 있던 균형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가 좋아졌는데 이자율이 올랐네? 그냥 기업들이 이자율이 올랐네? 그러면 이자도 비싼데 이거 투자하겠어? 투자가 줄죠. 그래서 투자가 주니까 총수곡선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던 것이 다시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 구축이란 말은 여기서는 원안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9-6을 보면 방금 그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그림 바로 전에 이런 그림을 갖다가 좀 추가해 준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21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 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정부 지출이 투자 지출을 구축한 결과가 빚어진 것인데 이런 뜻에서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일단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